자, 이번에는 24년 3회 기사 영역에 있어서 회로 이름이 제어공학에 대해 확인된 수문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삼상평행의 순정 부하 이타가 단상 전력계를 연결을 했을 때 전력계가 W와트를 지시를 했답니다. 이 삼상 부하에서 소모하는 전체 전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조건 자체는 애초부터 삼상평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익히 알기로 이런 단상 전력계의 지시값을 가지고 삼상 전체 전력을 계산하려면 이놈에 대한 지시값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전력계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 간단히만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전체 전력, 정확하게 유효 전력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간단하게 이 두 개의 지시값을 각각 W1, W2라고 놓는다면 전체 유효 전력은요, W1 더하기 W2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단위는 뭐 와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효 전력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편의상 W1-W2라고 쓸게요. 자, 유효 전력이 합이라면 무효 전력은 반대로 차로 둘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뒤에다가 루트 3을 또 곱해줘야 된다. 그쵸? 그리고 애초에 조건은요, 항상 맨 앞에 있는 놈이 무슨 값? 가장 큰 값이다. 큰 값. 그래서 큰 거, 작은 거 빼서 루트 3 곱하면 얘가 무효 전력이 되더라. 우리 요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 활용을 할 건데, 애초부터 삼삼평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단상 전력계를 가지고 여기다가 딱 접속을 했을 때 W래요. 그러면 얘를 톡 떼가지고 여기다가 접속을 하더라도 지시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애초에 삼상평이기 때문에 이때도 W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여기 달았을 때 값과 여기 달았을 때 값 두 개의 지시값을 뽑아냈습니다. 그럼 유효 전력을 계산하려면 정확하게 전체 삼상 유효 전력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된다? 두 지시값을 그냥 더하면 된다. 그럼 이거 더하면 그냥 EW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요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망 출력 단자 AB에서 바라본 등가 임피던스는, 즉 여기서 바라본 등가 임피던스는 좀 더 쉽게 말하면 A와 B 간의 합성 임피던스는 하고 물은 거랑 같다 기죠. 그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요걸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임피던스야. 즉, 얘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기준을 잡았을 때, 이 외에 다른 전원은요, 우리가 없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전압원은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전류원은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걸리는 전압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익히 다루는 걸 떠올려 보자면, 어떤 회로를 단락을 시키면 그 부분의 전압은 없어지겠구나. 끼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단락. 그럼 전류원은요,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그 부분을 개방시켜주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 주셔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중첩의 정리라든가 태분한 정리라든가 이런 등가 회로망 정리에 접목을 할 때도 사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준 그대로 또 밟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전류원이 있어야 기준. 그러면 이 친구를 개방을 시킵시다. 끊어버립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화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 달라. 자, 그러면 저는 회로를 이렇게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요 분을 이렇게 단락시키겠다. 자, 여기도 단락을 시키겠다. 그럼 실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회로의 부분은
딱 요 부분이 끝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보기를 좀 살펴보니까, 이런 S 함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떠올려야 되는 거. S가 나와 있네. 그러면 J 오메가를 S로 바꿔주자. 즉, 요런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다면 요렇게 바꿀 거고, 요런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다면 요렇게 바꾸었으면 되겠네. 그쵸? 자, 일단 여기 보니까 코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코일에 적용하는 임피던스, 정확하게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다? LS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A를 기준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회로에는 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나오니까 얼씨구나 길이 두 개로 나누어지죠. 즉, R1과 R2는 어떻게 접속된 거랑 같다? 병렬로 접속된 거랑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요소를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L이 얼마로 주어져 있다? 2헨리로 주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R1과 R2가 각각 15,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ES 플러스 6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개념이 중요하게 적용을 하더라. 자, 이렇게 체크해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플해요. 이 삼각파의 파고율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또 하나 복습 겸 언급을 하고 바로 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처럼 파고율 혹은 파형률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올려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습니다. 최, 실, 평, 고형. 그쵸. 최실평, 고형. 실적으로 이 정형파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이 정형파는요, 최대값이 이런 그대로 최대로 나오는 값, 가장 큰 값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큰 값이 실호값. 그 다음이 평균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기 순서대로 놓으면 최실평이 되죠. 그래서 그 크기 순서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최실평 고형이라는 관계가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 있는 고는 뭡니까? 파고율요. 아래쪽은 파형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최실평 고형 해놓고 예를 들어 지금 문제처럼 파고율을 필요로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대값에다가 실호값을 나누면 됩니다. 이게 파고율이에요. 그쵸? 그러면 반대로 파형률을 물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호값에다가 평값을 나누면 파형률이 됩니다. 끝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파형의 실호값과 평값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저는 각 파의 기준부터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정연파. 그래, 이와 똑같은 데이터를 갖는 게 정연전파가 있죠. 그 다음으로 구형파. 그 다음으로 삼각파. 뭐 다르게는 톱니파. 그렇죠. 똑같은 데이터를 갖는 게 톱니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쓴 이 친구들은 우리의 메인이 되는 친구들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가 지금도 채울 것보다 이 실호값과 평균값. 물론 다들 이제 각자의 나름의 방법대로 요걸 다 챙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편한 마음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자, 우선에 이 겁나게 중요한 정연파에 있어 실호값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저는요, 일단 기준을 전류로 잡겠습니다. 전류로 잡을게요. 그럼 이때 전류의 최대값을 IM으로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때 정연파 혹은 정연전파의 실호값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M에다가 루트 2를 나눈 형태로.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평균값은 어떻게 체크됩니까? 평균값은요, 저는 이렇게 들고 갑니다. 우리가 학교 가려면 이 친구를 이빠이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빠이를 취하면 된다. 자, 네, 구형파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과 실호값과 평균값이 싹 다 같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이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 볼 겁니다.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정현 반파가 있어요.
구형파를 가지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구형 반파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들고 갑니까? 솔직히 이런 반파에 대한 것은요, 억지로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패턴만 챙기면 다 나오죠. 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반, 여기다가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평균값부터 짜보면 얘는 이름 그대로 반을 취해주면 됩니다. 반. 그러면 정연반파의 평균값은 파이 분의 1 im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효값은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얘도 반이기 때문에 반을 취할 겁니다. 다만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애초에 여기 실효값의 형태를 보면 루트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반이 아니라 루트 반을 취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으면 2분의 1 im이 됩니다. 그럼 구형곰파는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평균값을 할 때는 그냥 반, 실효값을 할 때는 반은 반인데 루트 반. 자, 그래서 구형반파에 대한 값은요, 루트 2분의 1 im이 되고요. 요 놈은 그냥 2분의 1 im이 됩니다. 자, 대망의 삼각파입니다. 일단 삼각파는요, 실효값부터 짜보면 이 실효값의 꼬라지는 앞에 있던 정연파의 꼴을 따라갑니다. 즉 루트 어떤 거분의 1 im이에요. 다만 여기는 어떤 수가 들어가느냐.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삼각파 아닙니까? 삼각파 아닙니까? 그래서 3이 있네. 3을 갖다 쓸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구형파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그 형태상으로 보면 얘는 사각형이 반복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형파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개념적으로 사각파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는요, 이 사각형에 대한 꼬라지를요, 이렇게 반으로 쪼갠다. 그러면 삼각파로 취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럼 개념상 이 삼각파는 사각파의 반이 되겠네. 그래서 이 친구도 2분의 1 im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들고 가면 비교적 간단하게 들고 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메인 되는 거 기준으로 어떤 특정의 패턴을 가지고 나머지를 만들어 가자.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자, 삼각파의 파고율은요, 우리 최실평 고형 가지고 간단히 다 했으면 최대값에다가 실효값을 나눈 것을 표현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최대값을 우리가 편의상 im이라고 가정을 하면 실효값은 삼각파니까 루트 3분의 1 im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산했을 때 약분이니까 루트 3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 루트 3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얘가 1.732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이 모든 파형에 있어서 파고율과 더불어서 파형률을 일일이 다 암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땀에 못해 먹겠다고 이제 막 집어던지죠. 자, 그래서 이 파고율과 파형률은 일일이 다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딱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세트만 가지고 최종적으로 조합을 한 형태로 들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저항 15옴과 인덕턴스 3mH짜리를 병렬로 접속한 회로의 스셉턴스 크기는 몇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익히 다루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회로의 구성이 있어서 그 구성이 직렬이냐 병렬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해석하면 편하더라.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임피던스 기반으로 해석을 합니다. 병렬 회로는요, 반대로 어드미턴스 기준으로 해석을 하죠. 왜? 병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어드미턴스 형태로 표현을 해야 임피던스 형태처럼 쉽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합성의 임피던스를 한번 적어보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항에다가 더하기 j 오메가의 유도성 리액턴스 마이너스 용량성 리액턴스요. 그쵸? 물론 단위는 옴이 됩니다. 어드미턴스는 뭐가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이 친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컨덕턴스 더하기 j 오메가의 용량성 서셉턴스 마이너스 유도성 서셉턴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뭐 요런 꼬라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보심으로써 제대로 쳐보면 좋지 않나 싶어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은 중요한 게 서세턴스의 크기를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 인덕턴스가 주어졌으니까 요걸 가지고는 유도성 서세턴스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물론 얘는요 마이너스 J 오메가 BL 이렇게 표현됩니다. 맞나요? 근데 지금은 뭐 방향성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크기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지금은 필요가 없죠. 자, 어쨌든 이 유도성 서셉턴스의 크기는 우리가 유도성 리에이턴스 크기의 역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표현을 했을 때 얘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메가 L분의 1. 근데 지금 친절하게도 오메가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럼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봅시다. 2파이 곱하기 10의 5승. 그 다음에 인덕턴스 3밀리. 자, 요거 계산기 한번 그대로 넣어볼까요? 계산기에 두드리면 이 계산기에서는요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정도에 대한 값을 툭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번이 되겠다? 여기는 3번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요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5번째 문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km당 인덕턴스가 25mH, 그리고 정전 용량이 0.005 마이크로페럿인 선로가 있답니다. 무손실 선로라고 가정한 경우에 진행파의 위상 속도, 다르게 전파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하나를 더 체크해 봅시다. 누구를? 전파 속도 또는 위상 속도. 자, 이놈의 관계식을 한번 되짚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위 미터 퍼 세커가 되고요. 그러니까 전파 속도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첫 번째 관계식은 람다 F가 있습니다. 이때 람다는 뭡니까? 파장이죠. F는 주파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 파장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요걸 가지고 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떠올릴 수 있는 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상정수분의 각 주파수. 그쵸. 자, 그 다음으로 특히나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루트 LC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뮤 입실론분의 1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 복차원에서 한번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은요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에 대한 관계식 우리는 요 꼬라지를 그대로 갖고 왔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넣어 봅시다. 일단 계산기에다가 루트 딱 누른 다음에 25mH. 자, 그 다음에 구분하기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0.005 마이크로 이렇게 넣으면 게임 끝나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에 넣어보면 계산기에서는요 89,442에 대한 값을 뱉어냅니다. 그러면 이때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킬로미터 퍼 세커가 됩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거 미터 퍼 세컨데 그러면 여기서 야 킬로미터로 물었으니까 환산하면 89.4 킬로미터 퍼 세커 되겠네. 근데 뭐지? 답이 없는데?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짐을 다시 보면 애초에 1km당 값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1km가 지금 기준이에요. 그럼 당연스럽게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속도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런 단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죠. 우리가 뭐 여기 있는 10의 4승만 조금 따로 뽑아내 준다면 8.9 곱하기 10의 4승 킬로미터 퍼 세컨 이렇게 해서 답은 대략 1번 정도 되겠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오상회로의 승간전압과 상전압의 위상차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대칭 오상회로긴 한데 무슨 결선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여기서 이놈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언급을 하고 바로 이에 대한 문제를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은요. 대칭 N상 성형 결선에 있어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환형 결선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일단 성형 결선에 있어서 전압 관계부터 적으면 순간 전압은요
이 사인 n분의 파이 상전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상을 표현을 하면 분수 1 마이너스 분수 이렇게 놓고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위에 거를 앞에, 아래 거를 뒤에, 나머지 자리에는 맨 앞에 있는 2를 갖다 붙이자. 그럼 끝났죠?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들고 하는데 참고로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아요. 그쵸? 자, 두 번째로 N상 환영결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위에 걸 했으면 아래 거는 간단합니다. 그죠? 전압관계는 서로 같습니다. 전류가 이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위상은 위랑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붙더라.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놓고요. 우리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성형결선으로 해석을 한다면 위상차는 요걸 토대로, 환영결선으로 본다면 위상차가 둘이 똑같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문제에 주어진 보기를 잘 보면 자, 요놈 기준으로는 해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환영결선으로 해석하면 위상차는 0도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기에 0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이런 문제를 만났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는 것처럼 이놈에 대한 결선의 언급이 없다. 야, 이거 문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지 못 푸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전체로 보면 이 문제는 결국 뭐 결선은 안 주어져 있지만 이렇게는 해석할 수 없더라. 무조건 얘를 가지고만 해석할 수 있더라.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 성형결선 기준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요 관계에 주어진 조건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파이 1-5상이니까 5분의 2 쓰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요걸 그대로 계산기에 넣으면 답이 안 나와요. 요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딱 손에 입수한 상태에서 별다른 설정을 바꾸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계산기는요 이 파이를 3.14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넣으면 이 값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풀려면 지금은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위상차, 즉 각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각도로 표현할 때는 이 파이가 몇 도가 되죠? 180도. 그래서 파이 대신에 180으로 넣어야 온전한 결과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아마 계산기에서는 54도라는 값이 탁 나올 거예요. 답은 3번.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다음에 전압과 전류에 대한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자, 일단 뭐 간단히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효 전력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진 교류 전압의 크기와 전류를 곱한 다음에 뒤에는 사인 둘의 위상차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 전류와 전압, 자, 일단 보면 전압과 전류 모두 순식값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값은 전압의 최대값, 이때 이 값은 전류의 최대값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전압과 전류의 크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로값이 필요해요. 그럼 끝났죠? 사인, 즉 정연파에 있어서 이 시로값은요, 최값의 루트를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압의 크기는요, 혹은 전압의 시로값은 루트 2분의 4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는요, 루트 2분의 5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 취급해주고 여기 필요한 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얘를 물론 역률각이라고도 부르지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라고도 부르죠.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차를 생각을 해봅시다. 차는 몇 도? 아이고 30도. 끝났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58가 나올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점 A와 B 간에 나타나는 전압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둘 간에 나타나는 전압, 즉 전위의 차를 알려면 A의 전위와 B의 전위를 알아야 됩니다. 그쵸? 자, 편의상 이 전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전압가가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그럼 결국 요 A에 대한 전위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같을 거고요. B에 대한 전위는 여기 걸리는 전압과도 같을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회로와 이 회로는 전체로 병렬 회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 라인과 요 라인은 병렬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원 전압이 똑같이 100V, 100V가 걸릴 겁니다. 그럼 이 100V를 가지고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구해서 서로 빼면 되죠. 즉,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뭘 하겠다? 전압 분배 법칙을 쓰겠다. 그래서 A에 대한 전위를 먼저 뽑아내 보겠습니다. A에 대한 전위는 결국 여기 걸리는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쓸게요. A에 걸리는 전위 VA는 전압 분배 법칙을 쓸 거니까 자, 요 회로에 있어서 직렬로 접속된 두 저항의 합 분의 누거 지거 곱하기 전체에 인가되는 전압을 쓰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 걸리는 전압, 다르게 A점의 전위를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36 J의 48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산기 복소수 모드를 이용하면 쉽게 뽑아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점에 대한 전위 뽑아내 볼게요. 자, 얘도 똑같이 요 부분 기준으로 전압 분배 법칙을 접목을 하면 두 놈의 합분의 G거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에랑 똑같이 정리를 하면 얘는 64 더하기 J의 48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A와 B가 나타나는 전압, 즉 VAB. 자, 얘는요 우리가 A에 대한 전위 마이너스 B에 대한 전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쓰겠습니다. 36 마이너스 J의 48에다가 마이너스 64 더하기 J의 48.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J의 96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전압의 크기를 구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되겠죠. 루트 실수 제곱 더하기 허수 제곱. 그러면 크기는 100V가 나오겠다. 물론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언급을 하자면 요거를 뭐 VBA 해서 VB-VA로 할래. 어쨌든 크기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이 친구의 크기는 당연스럽게 100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요, 요 그림을 기준으로 여기에 나타난 전압을 계산해서 전위차를 계산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이놈과 다르게 하고 싶은데. 아니, 전류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전압가 일어나니까 A점에 대한 전위는 여기 걸리는 전압, B점에 대한 전위는 여기 걸리는 전압과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난 둘 간의 전위차를 계산할래.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빠르게 한번 적어봅시다. 빠르게 적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A점에 대한 전위와 B점에 대한 전위를 전압 분배 법칙, 즉 이놈들 기준으로 쓰면은 A점에 대한 전위는요, 두 놈의 합 분의 G거 곱하기 100. 그 다음에 B에 대한 것은요, 두 놈의 합분의 G거 U 곱하기 100. 여기다가 빼면 끝나죠. 요거를 계산기에 바로 이대로 두드리시면 28 더하기 J의 96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크기를 그대로 또 루트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똑같이 100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푸시더라도 답은 100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무기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콘덴서를 300V로 충전하는데 9J의 에너지가 필요했답니다.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패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콘덴서의 축적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쵸? 콘덴서 축적 에너지. 물론 이놈과 세트로 묶어갈 수 있는 게
코일의 축적 에너지가 되지요. 자, 콘덴서의 축적 에너지는요,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수식만 쓰면 2분의 1 V바 자승, 그쵸? 자, 그 다음에 코일의 축적 에너지는요, 2분의 1 Li 자승. 그래서 2분의 1 V바 자승과 2분의 1 Li 자승 세트로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요 관계식을 써서 풀어나가면 끝입니다. 그쵸? 자, 지금 문제 기준으로 우리가 수식을 정리하면 정전 용량을 구해야 되니까 나머지 싹 넘기겠습니다. 그럼 EW 나누기 V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만 쓰면 될 겁니다. 끝났죠?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아마 이 친구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나오겠죠? 일단 이렇게 하면 단위는 페럿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마이크로 페럿을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즉 단위 환산을 할게요. 일단 단위 환산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언급을 드리면 단위 환산할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부터 먼저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10에 마이너스 6승이 필요해. 근데 없던 게 생긴다면 이건 수조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값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이놈을 다시 한번 씁니다. 다시 한번 쓰되 여기 있는 지수의 부호를 반대로 썼습니다. 실제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1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값 쓰고 그에 대한 반대 지수를 갖는 값을 다시 한번 더 적어줍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놈을 묶어서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만 계산 끝나겠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계산을 때리면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 답은 200 마이크로페라 2번 되겠죠. 그죠? 저는 웬만한 모든 부분에 단위 환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어쨌든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자, 10번째요. 삼상 델타 부하에서 각 선 전류를 IA, IB, IC라 하면 전류의 영상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네,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주어진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알기로 영상분은요, 물론 이 사고 및 고장이 일어났을 때만 흐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 친구는 접지선이 있을 때 혹은 중성선이 있을 때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접지선이 없다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영상분은 존재하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지금 뭐가 주어졌냐면 삼상 델타 부하라고 주어졌습니다. 실제 이 델타 같은 경우에는 접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중성점이 없기 때문에 접지를 할 수가 없죠. 정확하게 말하면 중성점 접지가 불가하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뭐 평형 상태라고도 친절하게 다 줬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야, 이 영상분은 생길 수가 없네. 그러면 답은 그냥 빵이겠구나. 끝이죠. 다음으로 11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의 구동적 임피던스는 하고 물었습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A와 B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을 때려봐라. 그쵸? 그리고 지금 주어진 보기는 싹 다 S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도 봤지만 J 오메가 L을 LS로 바꿀 필요가 있고요. J 오메가 C분의 1을 CS분의 1로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인덕터스, 이헬리 인덕터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가 이놈에 대해서 리액터스를 짜면 J 오메가 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다? 그냥 ES로 표현하겠다. 자, 요놈도 일단 마찬가지 개념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얘는요 J 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 1을 뭘로 바꿀 수 있다? S로 바꿀 수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S분의 2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는 그냥 이놈에 대해서 합성점만 계산하면 끝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한번 접어볼게요. 일단 요 부분, 요 회로에 있어서 합성 임피던스는 우리가 요거 두 개를 더한 거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끝난 것 같아요. 왜? 여기 있는 회로와 실제 이 회로는 어떻게 촉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병렬. 맞습니까? 그러면 요것과 요거를 우리가 병렬 합성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구동점 임피던스 ZAB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놈의 하 분의 두 놈의 곱녀. 자, 근데 우리가 이 전체 꼬라지를 봤을 때 전체 분수에다가 또 분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보기가 껄끄러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최종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위아래 S를 똑같이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놓더라도 서로 약분되면 실제 1이 곱해진 건 아니겠죠. 그래서 원래 형태와 다를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정리가 좀 수월해질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일단 분자부터 갈게요. 이거 약분합니다. 그럼 나머지 썼을 때 2S 플러스 1에다가 2가 곱해진 거랑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모는요.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분배를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2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2요. 그쵸? 자, 이렇게 놨을 때 여기에 있는 보기와 같은 게 하나 보이네요. 몇 번? 1번요. 그쵸? 여기 있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변환시킨 다음에 그냥 합성값만 구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2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 방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에 대한 특성 방식의 그는 하고 물었어요. 자, 요거를 제가 두 가지 기준으로 안내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상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특성 방식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우선적으로 이 친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A 행렬, 즉 상태 행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 행렬은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대로 또 적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행렬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거, 이게 이 행렬의 연산값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정리하면 S의 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는 0.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치면은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성근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마다 거의 하는 말이긴 한데 이 친구 와 나 인수분해 하는 거 겁나게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이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장에 이 계산기라고 하는 핵무기나 들고 간다 기죠. 요 기능 적극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기능은요, 여기다가 언급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인수분해를 계산한다.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분해 하지 말고 바로 들어갑시다. 어떤 값에 대한 특성근을 계산하고 싶다. 특히나 뭐 제어공학 가면은 우리가 뭐 특성근 구해야 되는 거 이런 문제처럼 특성근 구해야 되는 거 꽤나 있다 기죠. 그러면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계산기는 FX 570 ES 플러스 시리즈를 기반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종을 쓰고 계신다면 혹은 FX 570 ES 시리즈를 쓰신다면 일단 모드 값을 바꾸어 줍니다. 모드 버튼 누르시면 화면상에서 1번부터 8번까지 여러가지 용어가 뜰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쓸 것은요, 5번 EQM 모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누르셨다면 이 계산기 화면상에 다시 숫자가 4개가 떠 있을 거예요. 1, 2, 3, 4 이렇게요. 자, 요 중에서 3번을 봅니다. 3번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요게 우리가 쓰는 근의 공식.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특성근을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풀어야 될 때, 특성근을 풀어야 될 때는 요 모드를 쓰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럼 다시 우리가 이 3번까지 눌렀다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계산기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떠 있고 여기 음영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접목을 좀 해볼게요. 이놈과 이놈을 비교했을 때 뭐 S 대신에 X로 쓴 거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A는 여기 아무것도 없죠? 1. 얘가 B, 얘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 넣고 이꼴 버튼 눌러줍니다. 그 음영 표시가 여기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다시 3을 넣고 이꼴 표시 누르시면 여기로 넘어갑니다. 2를 넣고 음영 표시를 다시 누르면 계산기 화면상에서 이렇게 뜰 거예요. X1은 -1이다. 한 번 더 누르면 X2는 -2다.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기능을 알면 요거 나왔을 때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안내를 드릴 사항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특정 조건 하에서는 편법으로 쉽게 특성근을 바로 짤 수가 있는데 그 특정 조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상태행렬, 지금 여기 있는 상태행렬이 요런 꼴로 나와 있을 때, 즉 첫 번째 행이 0과 1로 시작을 할 때, 즉 0, 1 순서로 시작할 때, 이때는요 특성근을 막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이놈의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면 바로 짜지더라. 지금 요런 거죠. 지금 지문에 주어진 걸 보면 -2, -3이죠. 그럼 요걸 토대로 얘가 첫 번째 행이 0과 1이네. 그러면 이때 특성 방식은 막바로 S제곱 두 개 자리를 바꾸고 부호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구나. 바로 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이 기능을 굴리면 특성근 값 바로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상태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0, 1, 그 다음에 -5, -6. 그럼 이때 특성근을 계산을 하래요. 얘가 0과 1로 시작을 하네. 그럼 이때 특성 방식은 바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능을 쓰면은 특성근 값이 두 개가 톡톡 나올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얘가 0, 1이 아니라 뭐 1, 2 이런 식으로 다르게 잡혀 있다면 그때는 정의식 쓰셔야 됩니다. 요거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t는 0일 때 스위치 S를 닫은 후에 1초일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스위치를 닫고 이런 시간 기준으로 준다면 얘는 그냥 과도 현상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최대한 간단히 또 이렇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스위치를 닫는 기준, 즉 ON을 기준으로 할 때 일단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게 있죠. L은 어떻게 될까? 초기 상태일 때와 지용 상태일 때. 자, L은 초기 상태일 때는 개방으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최종은 단락으로 적용을 하죠. 혹시나 C가 나왔다면 C는 반대예요. 맞습니까? 자, 혹시나 C 기준으로 나왔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초기에서는 단락, 최종에서는 개방.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전류의 일반해 요놈의 꼬라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일반해는요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쓰고 있죠. 초기값 마이너스 최종값 exponential ST승 플러스 최종값.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때를 과도 상태의 값 과도해가 될 거고요. 이때는 정상 상태의 값 정상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게 일반해죠. 그래서 저는요 일단 이 초기값부터 한번 뽑아내 볼게요. 초기값. 자, 일단은 우리가 초기 상태에서는 L이 어떻게 된다? 개방이 됩니다. 얘가 끊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스위치를 닫더라도 초기에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네.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끝. 자, 그 다음에 최종값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닫고 치용적인 기준하에서는 얘가 어떻게 된다? 단락이 됩니다. 여기 단락이 돼요. 그러면 결국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최종값은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건 단락이니까 볼 필요 없죠.
그러면 이 회로에 전압이 20이 있고 저항이 5가 있으니까 이때는 4A가 흐르겠구나. 그래서 얘는 4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일반해는 일단 여기다가 0, 4, 4 넣으면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4 exponential st승 플러스 4요. 물론 우리가 4로 묶어낸다면 1 마이너스 exponential st승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s, 즉 특성근값 필요하겠죠. 자, 아래 회로에서의 특성근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L분의 R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주어진 거 바로 써볼게요. L이 얼마로 주어져 있다? 5헨리. R도 5. 아이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S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T. 이렇게. 그럼 얘가 뭐다? 우리가 E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해가 된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1초일 때 기준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t에다 1 넣으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에 그대로 갖다 넣으면 답은 2.52가 되어서 1번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문제에서는 얘가 1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 1초가 아니라 3초 기준으로도 나왔대요. 실제 여기다가 3을 넣는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3.8 이렇게 나옵니다. 어떨 때? t가 3초일 때.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도 조건이 나왔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으로 14번째. 상태천 행렬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태천 행렬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태천 행렬은 무엇을 나타내는 행렬입니까? 얘는요, 실제 이 시스템에서 과도 응답을 나타내는 행렬이더라. 자, 근데 여기가 좀 오타네. 그쵸? 상태천 행렬. 자,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 상태천 행렬에 대한 관도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상태천 행렬의 성질을 옳지 않은 것을 놓고 보기 중에 하나에 상태천 행렬은 정상 상태 응답을 나타낸다. 이런 거야. 아마 요런 문제를 여러분이 좀 주로 보셨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적하게 과동답을 나타낸다는 거 체크를 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상태천 행렬은 어떤 수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행렬의 형태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si-a의 역행렬을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된다. 근데 얘를 다르게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지수함수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얘를 다르게 좀 더 간단히 표현하면 얘는 지수함수의 꼬라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태천 행렬은요, 지수함수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선에 첫 번째로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t에다가 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 0을 넣어 보십시오. exponential 0승이 될 거야. 그럼 얘는 1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태천 행렬의 크기가 1이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크기를 1로 표현되는 행렬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단위 행렬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놈이 뭐다? 단위 행렬입니다. 예를 들어 2차 행렬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상태천 행렬을 전체적으로 k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 k승을 하면 exponential a t승에다가 k를 위에다 곱한 거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t 대신에 kt를 넣은 거랑 같다.
그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exponential at에서 이 t 대신에 kt를 넣어도 얘랑 똑같은 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런 관계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라? 아, 요 놈이 잘못됐구나. 얘가 마이너스가 있는 게 아니라 없애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놈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파이의 t2-t1부터 한번 적어보면 얘는 exponential a t 대신에 t2-t1을 넣은 거랑 같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적으면 똑같은 기준으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곱한다?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다시 이거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exponential a로 묶어내면 t2-t0. 결론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런 꼬라지에서 이 t 자리에 뭘 넣은 거랑 같죠? t2-t0를 넣은 거랑 같죠.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뭐랑 같다? 요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태 천이행렬에서 이런 꼬라지가 나오면 그냥 전체 행렬의 곱은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전체 더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마이너스 t1, t1 사라지겠죠. 이게 최종적으로 t2 마이너스 t0가 남겠더라. 이렇게.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여기 있는 15번째 문제 정말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게요. 보드 선도상의 안정 조건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값을 보면 모두 다 여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안정 조건이 되려면 임계 안정이 되기 전까지 이득이든 위상이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 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적으로 표현할 때 양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음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양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유가 양수로 있다면 얘를 우리는 안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정이 되려면 우리가 안정의 한계를 임계 안정 혹은 이런 그대로 안정 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계 안정이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게 안정 조건이더라. 안정된 상태더라. 이렇게 다시 한번 잡으시면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양의 값 기준으로 딱 꿀꺽 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이런 여유가 없대요. 0이래요. 그럼 이거 무슨 상태겠습니까? 이게 바로 임계 안정 상태. 아시겠죠? 여유가 마이너스라면 얘는 그냥 불안정이겠죠. 그죠? 자, 다음으로 1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함수를 라플라스 변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보면 시간함수가 다음에 이거 뭡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곱으로 이루어진 게 주어졌어요. 실제 이 놈은요, 막바로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놈을 다른 형태로 바꿔줄 필요가 있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상하함수의 여러 가지 정리 관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정리들 중에서 이 상하함수의 덧셈 정리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일단 제가 안내를 드릴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sin x 플러스 y에 대한 거, 하나는 코사인 x 플러스 y에 대한 거. 자, 일단 sin x 플러스 y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이 친구는요, sin x, 코사인 y 더하기 코사인 x, sin y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와 달리 이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코사인 x, 코사인 y 플러스 사인 x, 사인 y. 자, 지금 제가 사용할 것은 이 친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 안에 t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 볼게요.
x와 y를 t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sin 2t는 sin t 코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 사인 t가 되겠죠. 솔직히 뭐 뒤에 요 놈은 앞뒤로 자리 바꿔도 관계없다. 그죠? 그럼 다시 이 우변은요. 이 사인 t 코사인 t가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저 시간함수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얘를 넘겨준다면 2분의 1 사인 2t요. 그쵸? 자, 그럼 이 경우에 얘를 라플라스 변한다. 그럼 이때 필요한 개념이 이런 게 있죠.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그쵸? 요 개념이 필요하죠. 혹시나 여기에 분자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헷갈린다면 이 분모까지만 쓰고, 즉 이렇게 분모까지만 써놓고 여기다가 사인이니까 s를 한번 살포시 그려보십시오. 제일 먼저 누굴 만나죠? 오메가를 제일 먼저 만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위로 간다. 예를 들어 코사인 오메가 t가 있다면 얘는 이렇게 쓰고 있겠죠.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코사인이니까 c를 한번 살포시 그려볼까? 오, s를 먼저 만나네. 위에는 s가 들어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 개념을 활용을 해서 이 친구 라플라스 변환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앞에 있는 상수 2분의 1 그대로 쓰고 뒤에 sin 2t는요. 지금 요 놈이 오메가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해놓고 자, 분자에 뭘 쓰면 될까? 아, s를 한번 그려볼까? 하니까 2를 만난다. 그죠? 2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약분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s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더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요거. 특히나 뭐 요 같은 경우에는 관련도에 몇 번이고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sin t, 코사인 t 하면 막바로 뭐 s제곱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들고 가셔도 되지만 뭐 이렇게 덧셈 정리 하나를 챙겼다면 이렇게도 들고 갈 수 있겠더라. 그래서 솔직히 뭐 참고로 봐도 되지 않나.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17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량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아닌 거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럼 이것도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빠르게 한 번이라도 보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 자동 제어기의 분류에 대한 내용을 떠올려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제어 목적에 따른 분류. 이를 다르게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목표값의 시간적 성질에 따른 분류. 첫 번째, 정치 제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추치 제어가 있습니다. 정치 제어는요, 이런 그대로 수치값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어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때 제어예요. 자, 근데 추치 제어는 다릅니다. 수치값을 추적해 나갈 때, 즉 수치값을 따라가야 할 때 필요한 제어를 추치 제어라 말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요합니다. 즉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필요한 제어가 추치 제어가 되죠. 그리고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위 개념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변화를 하더라. 그래서 얘를 이름 그대로 프로그램 제어라 부릅니다. 근데 이처럼 정해진 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완벽히 임의로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제어를 우리가 주종 제어 혹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서브 제어 이렇게 분류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특정 비율에 대해서 제어가 필요하다. 얘를 비율 제어라 부릅니다.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어량 종류에 따른 분류.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공정지어가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프로세스 지어라 불러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동 조정 지어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종 지어 혹은 서버 지어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지어에 대해서 얘들은 어떤 지어량을 갖습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공정지어는 생산 공정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를 들어 뭐 반도체 공장이 있다. 우리가 완벽한 반도체를 만들려면 그 공장 내에 압력이 일정을 해야 될 거고요. 압력이 일정을 해야 될 거고요. 온도도 일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기에 대한 유량도 일정하면 좋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습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공기에 대한 밀도라든가 혹은 어떤 제품에 대한 밀도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솔직히 억지로 암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하나의 생산 공정을 떠올려서 연기한 형태로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조정 지어. 실제 이 자동 조정 지어의 의미는요, 어떤 값이 정해진 값과 차이가 났을 때 자동적으로 원래 값이 되게끔 조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요것만 챙기면 됩니다. 전기적 요소. 그래서 전기적인 요소를 떠올리면 전압 일정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전압 220V 들어와요. 이거 바뀌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 맞는 전압 220V로 자동적으로 조정하겠다. 이게 자동 조정 지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 그리고 주파수와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서버 지어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인 동작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각도라던가 혹은 뭐 방향이라던가 혹은 뭐 거리라던가 변이라든가 이런 것들, 방이라든가, 그렇죠. 자, 물론 이 외적으로도 이 조절부 동작에 따라서 뭐 불연속 지어, 연속 지어, 그리고 연속 지어에는 비례 지어, 미분 지어, 적분 지어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은 딱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것은 지어량 종류에 따른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자, 참고로 말하면 프로세스 지어 여기 있다, 그죠? 자동 조정 지어 여기 있다, 그죠? 서버 기구, 얘가 뭐냐면 추종지어, 다르게 서버지어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의미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서버 모터, 그렇죠. 자, 다음으로 1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게루프 전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 친구의 이득 요인은 하고 물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이득과 이득 요율을 혼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찾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시험에서 이득은 G, 이득 요인은 GM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득은요, 우리가 데시벨로 표현했을 때 20 로그, 그리고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가 들어갑니다. 맞나요? 뭐 다르게 S 함수로 표현하면 실제 이런 개념이 되죠. 자, 이득 요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20 로그. 그리고 중요한 건 주파수 전달함수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서 게루프 전달함수 기준이다. 물론 이를 주파수 기준으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S를 넣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뭡니까? 요 자리에다가 어쨌든 어떤 함수의 크기가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다만 이득은요,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가 들어가는 거고, 이득 요인은요, 게루프 전달함수의 역수에 대한 크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이 이득 요인은 우리가 계산할 때 전제 조건이 S 또는 오메가가 어떻다? 0이다. 요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거 구분만 조금 할 수 있다면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거 나온다. 왔다 맛있네 이러면서 꿀꺽 삼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득 요율을 물었으니까 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20 로그. 자, 여기다가 게루프 전달함수의 역수를 넣을 거예요. 자, 근데 애초에 우리가 전제 조건은 S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간단히 여기다가 0을 먼저 넣어보세요. 0 넣으면 전체 게루프 전달함수는 3분의 3이 되네요. 그래서 1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게루프 전달함수 아닙니까? 그러면 이놈의 역수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럼 실제 요거를 여러분들 계산기에 두드리면 이거 얼마 나오냐? 0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0데시벨 끝.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무기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보면 게루프 전달함수가 또 주어져 있고요. 이때 물어보는 것은 근계적의 수입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기로 근계적의 수는 극점 개수와 0점 개수 중에 큰 것과 같더라. 그쵸? 혹은 이와 똑같은 말로 특성 방정식의 차수와도 그 개수가 같더라. 그러면 자,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0점은 몇 개? 마이너스 1, 한 개가 보여요. 그쵸? 극점은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제곱이 있죠? 그럼 얘는 뭡니까? 중근이죠? 0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쵸? 왜 S가 두 번 곱한 거랑 같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0, 2개. 요거 봤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아, 극점은 총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의 근계적 수는 그냥 요거죠. 4개. 자, 다음으로 라스트 2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요런 함수를 역변화하랍니다. 자, 일단 힌트가 있습니다. 지문에 삼각함수가 있더라. 그쵸. 보통 우리가 이 삼각함수가 나와 있을 때는 이 주어진 라플라스 변화함수, 즉 S함수의 분모를 완전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게끔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우측에다가 한번 해보면,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단위 임펄스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단위 임펄스 함수를 라플라스 변하면 1이 되죠. 결론은 요 함수에서 1이 뽑혀져 나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위에다가 S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5 그대로 쓸게요. 그대로 쓰면 1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애초에 주어진 함수의 분자를 보면 얘가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예요. 그럼 간단하게 얘를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뒤에 따로 적어 보겠습니다. 즉 얘를 가지고 3S로 만들려면 S가 하나 붙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를 2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3이 하나 붙으면 될 거예요. 그럼 끝났네요. 그쵸?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또 좀 나눠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 파란 것만 딱 적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는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얘는 1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를 역변화하게 되면 이 친구가 바로 단위 임펄스 함수가 된 요소가 되겠죠. 그럼 하나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뒤에 있는 것만 제대로 조지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일단 배제시켜 놓고 이것만 따져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일단 제가 삼각함수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바꿔진다?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진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요거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S제곱 더하기 2AS 더하기 B의 꼴이 있대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꼴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 제곱꼴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여기 가운데 S 앞에 있는 개수를 절반 나누어 줍니다. 그럼 A가 남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이놈은요, 일단 일부가 이런 꼬라지로 바뀝니다. A에 대한 완전 제곱꼴로 바뀌어요. 물론 뒤에 B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맞춰주면은 실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런 꼴이 있으면 가운데 절반으로 쪼갠 게 완전 제곱꼴이 되고 나머지는 맨 뒤에 상수에다가 이 절반을 쪼갠 걸 제곱한 걸 빼면 되더라. 솔직히 이렇게 문자기로 보면 뭐 많이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요런 함수가 있어요.
이를 완전 제곱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완전 제곱이 포함된 꼴로 바꾸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가운데 이 친구를 절반으로 쪼갠다고요. 그럼 3이 되겠죠? 그러면 이놈의 꼬라지가 s 플러스 3의 제곱인 꼴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맨 뒤에 있는 상수와 1을 제곱한 걸 빼라고요. 제곱하면 9죠? 그럼 빼면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다시 전개를 하면 s제곱 더하기 6s 더하기 9 더하기 4가 되니까 얘가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어쨌든 우리가 요걸 토대로 좀 더 생각을 하면 실제 이렇게 왜 만드느냐. 자, 자 보세요. 4는요 결국 2의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앞에서 했지만 사인 오메가 t와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하면 어떻게 될까?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얘는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s. 지금 전체적으로 s에 대한 부분이 제곱이 된 게 필요하고 일정 또 상수 부분이 제곱이 된 게 필요합니다. s에 대한 부분이 제곱이 된 거랑 상수 부분이 제곱된 거. 아, 요런 꼴 때문에 완전 제곱 꼬라지가 포함된 이 형태로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제가 뭐 요거를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럼 다시 요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이 기준대로 완전 제곱꼴을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 절반으로 쪼갭니다. 1이죠. 그러면 s 플러스 1의 제곱꼴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1을 제곱합니다. 1은 제곱을 하더라도 1이에요. 5에다가 1을 빼면 4가 남을 거예요. 그럼 다시 쓰면 s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부터는 얘만 가지고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럼 다시 얘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s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자, 여기 보면 s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래서 전 똑같이 얘도 s 플러스 1을 따로 빼낼 수 있도록 바꾸어 줄 겁니다. 그럼 실제 우리가 이 마이너스 3이 되기 위해서 여기다 무엇을 추가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4를 추가하면 되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s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쪼개줄 거예요. 즉 s 더하기 1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s 플러스 1 하나랑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뒤에 거 구분하기 위해서 파란 거로 쓰겠습니다. 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적어주고 s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4 이렇게요. 그렇죠? 자, 얘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요거를 2 곱하기 2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 뭔가 재밌는 꼬라지가 보여요. 자, 얘는 요렇게 같고요. 자, 요거 2를 일단 제외를 해놓고 보면 요렇게 같은 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 친구는 결국 코사인 요걸 확인했을 때 2t 이 뒤에 놈은 마이너스 사인 이 뒤에 놈은 마이너스 사인 요걸 봤을 때 2t 꼴로 나오겠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과 사인이 어쨌든 s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처럼 s에다가 어떤 게 붙었다라는 것은 뭐가 붙은 거랑 같다? 익스포넨셜이 붙은 거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요 뒤에 있는 s 뒤에 있는 요놈의 부호를 반대로 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앞에 제외시켰던 2를 여기다 곱하면 이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끝났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간함수 ft를 쓰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 놨던 요 친구 있다. 그죠? 자, 델타 t 씁니다. 그 다음에 뒤에 exponential 마이너스 t승을 묶어낸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코사인 2t 마이너스 2 사인 2t.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안내를 드려봤는데 그렇죠. 야, 난이도가 꽤나 있습니다. 그렇죠. 난이도가 꽤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할 거 다 하고, 뭔가 더 할 거 없나? 나는 뭔가 조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목말라. 이때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확인된 회로 및 지어에 대한 수문화의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모쪼록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